저는 72, 이름은 선옥입니다. 평생을 시장통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버텼고 가게 간판이 내려앉던 날까지 체면을 놓지 않았다고들 했죠. 집은 오래된 기와를 바꾼 맛배지붕이었고 마당 귀퉁이에 감나무 한 그루가 해마다 떫은 맛을 자랑했습니다. 저는 그 떫은 맛의 주인처럼 늘 참고 기다리는 쪽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어요. 함께 사는 식구는 둘, 45, 아들 민수와 38 며느리 안나였습니다. 안나는 동유럽 출신으로 한국말이 능숙했고 숫자와 서류에 강했어요. 처음엔 그 꼿꼿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표정이 무심하고 손이 빠른 사람은 대체로 일을 끝까지 밀어붙이니까요. 다만 살다 보면 마음과 마음은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날이 오죠. 안나는 살림을 효율이라 부르고 저는 정성이라 부르며 같은 책상을 두고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침마다 안나는 냉장고 자석에 오늘의 할 일을 적어 붙였고 민수는 출근길에 그것을 슬쩍 눈으로 훑었어요. 저는 그 자석이 집의 주도권을 잡은 듯한 기분에 자꾸 자석을 다른 쪽으로 옮겼습니다. 사소한 움직임들이 쌓여 집안 공기가 흔들렸죠. 민수는 말끝을 흐리며 양쪽 눈치를 받고 저는 그 흐린 말끝에서 오래된 비에 젖는 냄새를 맡았어요. 무릎이 시큰한 날이 이어지던 어느 겨울, 안나는 제가 약을 제때 먹지 않는다고 걱정했습니다. 알약을 칸칸이 나눠 담은 상자를 가져와 식탁 위 모서리에 딱 맞게 놓았는데 저는 그 단정함이 제 생활의 주름까지 펴버릴까봐 슬쩍 다른 곳으로 밀어뒀어요. 다음 날 약이 사라졌다고 안나가 말했을 때 제 마음이 먼저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제가 숨긴 것도 잊고 안나를 의심하는 마음이 먼저 앞섰어요. 그날 밤 부엌에서 작은 연기가 났습니다. 끓이던 물을 옮겨놓고 불을 줄이지 않은 채 잠깐 마당 감나무 밑으로 나갔다가 깜빡한 탓이었죠. 민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넣었고 안나는 가스 밸브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에 저장했어요. 혹시의 경우를 대비한다는 말이 제 귀에는 증거를 모은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자존심은 별것 아닌 순간에 가장 크게 부풀어 오르죠. 이 집에서 일어난 사소한 실수가 언젠가 제 존재를 흔드는 구실이 될까봐 더 단단하게 몸을 세웠어요. 안나는 간병과 장기요양 등급 같은 말을 꺼냈고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식탁 위에 묵직한 밥그릇을 더 미는 것으로 제 의견을 대신했어요. 밥그릇의 무게만큼 제 자리에 무게가 줄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집이라는 배는 볼 수 없을 만큼 느리게 방향을 틀고 있었고 제 발은 그 변화가 두려워 점점 굳어갔죠. 봄이 되자 안나는 서류철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파란색 표지에 장기요양 신청부터 의료기록 사본, 집 보험 갱신일까지 날짜별로 끼워 넣었고 민수는 주말마다 그 표지를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그 파란색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안나는 가사 동선을 바꾸자고 제안했고 싱크대 옆 문짝에 주방 타이머를 붙였죠. 저는 물을 끓일 때 소리 대신 시간을 보라고 하는 의미를 알면서도 자꾸 귀로만 판단했어요. 제 몸이 익힌 리듬을 쉽게 버리기 어려웠습니다. 민수는 회사가 바쁘다며 늦게 들어왔고 피곤한 얼굴로 앉으면 늘 한 손은 텀블러를 다른 손은 휴대전화 알림을 쥐고 있었어요. 그 손들 사이에 제 이야기가 끼어들 틈이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안나는 제 무릎 치료를 알아보겠다며 재활센터 상담을 예약했고 저는 제 걸음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죠. 그 말은 꿋꿋함이 아니라 두려움의 변장에 가까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야 제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는다고 믿었으니까요. 식탁에서는 묘한 질문들이 오갔어요. 혹시 낡은 보일러를 교체하려면 비용이 얼마인지, 집을 리모델링하면 감나무는 그대로 둘 수 있는지. 저는 대답 대신 젓가락을 고쳐 잡으며 생각을 눌렀습니다. 안나는 주중 내내 집을 비울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 돌봄 도우미 이야기를 꺼냈고
민수는 일단 알아보자는 말을 애써 중립적으로 했어요. 중립은 때로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배신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부동산 전단지가 꽂혀 있었고 저는 무심코 그것을 재활용함에 던졌죠. 다음 날 안나가 그 전단지를 꺼내어 접힌 자국을 펴고 있었어요. 손끝이 조심스러웠지만 저는 그 조심스러움이 저를 배려하는지 집을 배려하는지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마음은 과거의 작은 장면들을 끄집어냈어요. 안나와 처음 마주 앉던 날 파스타를 삶아 식탁에 올렸고 저는 젓가락으로 면을 잘라 먹었습니다. 안나는 웃으며 나이프를 가져다 줬고 저는 다음 날 감자를 쪄서 나눴죠. 다른 풍경을 서로의 식탁에 얹던 그때의 따뜻함이 어디로 갔는지, 왜 이 집의 기류는 공기청정기를 켜도 지워지지 않는 먼지처럼 떠다니는지, 미묘한 균열은 금세 벽 균열처럼 눈에 띄지 않았지만 제 가슴 속 단면도에서는 분명히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명절을 앞둔 저녁, 친척 몇이 다녀갔고 식탁은 어수선했습니다. 빈 접시 사이로 말들이 굴러다녔어요. 사소한 말이 발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은 늘 가볍게 시작되죠. 저는 감나무 얘기를 꺼냈고 안나는 나뭇가지가 전선에 닿을 위험이 있다며 가지치기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선보다 감을 먼저 걱정했고 그 말끝에서 웃음 대신 차가운 침묵이 피었어요. 민수는 이야기를 돌리려 했지만 마음이 이미 좁아진 식탁 위에서 말은 더 쉽게 부딪혔습니다. 안나는 제 안전을 위해 집 구조를 바꾸자고 했고 저는 집의 구조보다 제 자존심이 먼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마음속에서 소리쳤어요. 말로는 단정하게 전달하지 못했고 표정은 더 굳었습니다. 그날 이후 안나는 전문적인 돌봄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도와주겠다며 병원 일정까지 잡았고 어느 날 파란 서류철 사이에 요양원 브로셔가 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본 순간 손끝이 얼음장으로 변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집 바닥은 그대로인데 제 발 아래만 자꾸 미끄러지는 듯했습니다. 민수는 회사 문제로 잠시 지방 출장이 잦아질 거라고 조심스레 말했죠. 저는 그 조심성 속에서 한 발 물러나는 태도를 읽었어요. 며칠 후 집에 낯선 방문자가 왔습니다. 요양원 상담 직원 대식, 52, 말끝에 늘 배려를 묻혀두는 습관이 보였어요. 대식은 대기자가 너무 많아 쉽게 들어가기 어렵다고 설명했고 안나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대기의 어려움이라는 말이 제 귀에는 이미 모든 것이 정해졌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밤이 늦어 창밖이 깜깜해지자 저는 부엌에서 작은 소음을 냈어요. 뚜껑이 떨어지는 소리에 민수가 놀라 달려왔고 안나는 바닥을 닦았습니다. 민수는 제 손을 살피며 작은 상처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은 걱정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제 가슴에서는 체면의 마지막 성벽을 흔드는 파도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일은 빠르게 굴러갔죠. 병원 진료가 끝나고 서류가 묶였고 어느 날 아침 안나가 짐을 최소한으로 싸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장롱 속 붉은 비단 주머니를 움켜쥐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받았던 작은 주머니, 그 안에 집 열쇠, 여분과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제 역사였고 제 자리였습니다. 손 안에서 주머니가 뜨거워졌어요. 요양원 현관에 들어서자 비누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벽에는 계절꽃 사진이 걸려 있었고 바닥은 반짝였어요. 직원들은 미소를 지었고 인사말은 빠르고 또렷했죠. 그러나 제 발걸음은 느리고 불안했습니다. 대식은 입소 절차를 마무리하며 필요한 물품 목록을 건넸어요. 치약과 칫솔, 편한 잠옷, 미끄럼 방지 양말, 목록 하나하나가 제 일상의 조각들이 별도의 상자에 담겨 이 집으로 옮겨지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방엔 두 사람이 지냈고 창가 쪽에는
이미 누군가의 화분이 작은 잎을 달고 있었어요. 침대 옆엔 호출 버튼이 달려 있었고 벽 시계는 매 시간 정직하게 울렸습니다. 그 울림이 제 시간을 타인의 시간과 맞추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낯선 복도 끝에서 윤자를 만났습니다. 71, 입소한 지 반년, 첫인상은 조금 까칠했지만 눈빛이 맑았어요. 윤자는 스스로를 담백하게 설명했는데 자식과 한동안 멀었고 주말마다 한 번 오던 사람이 요즘은 격주로 온다고 말했습니다. 말투는 아무렇지 않은 듯했지만 손등의 힘줄이 단단했어요. 저는 제 소개를 짧게 하려 했으나 결국 길어졌습니다. 감나무 얘기부터 반찬 가게 얘기까지. 윤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복도 끝에 붙은 안전 안내문을 가리켰어요. 화재 대피도, 야간 통금도, 이곳의 규칙은 명료했습니다. 명료함은 한편 안심을 주고 한편 숨을 막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생활의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침 운동, 점심 식사, 오후 프로그램. 저는 간단한 손운동에 참여했고 저녁이 되면 창가에 앉아 집 생각을 했어요. 민수는 첫 주말에 왔습니다. 표정은 피곤했고 손엔 과일이 들려 있었어요. 안나는 일정이 겹쳤다며 다음에 오겠다고 전했다는 말을 민수가 대신 전했죠. 저는 알겠다는 고개짓을 했지만 속은 더 복잡해졌어요. 복도에서 대식을 다시 만났습니다. 대식은 대기자가 많아도 입소가 빨리 된 것은 필요한 서류가 정확했고 보증금이 제때 납부됐기 때문이라고 툭 던지듯 말했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보증금, 서류, 제때. 안나는 준비가 빠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준비가 저를 한 발 밀어내는 도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슴을 물들였어요. 윤자와 마주 앉아 햇빛을 반쯤 마시며 이야기하던 날, 윤자는 이곳에 오기 전 집에서 2번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바빠서 늘 늦게 왔고 결국 안전을 택했다며 말끝을 말아 올렸어요. 저는 응답 대신 제 무릎을 매만졌습니다. 며칠 사이 통증이 덜해진 것도 사실이었어요. 시간을 맞춰 약을 먹고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으니 몸이 편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른 셈을 하고 있었어요. 편함과 주도권의 관계를 머릿속으로 분리해 보려 했지만 늘 쩔쩔맸습니다. 오후 프로그램 때 직원 하나가 무심코 흘린 말이 시작이었어요. 안나가 입소 전 여러 곳을 비교했고 이곳을 선택한 이유가 의료협력병원이 가깝고 응급 대응이 빠르기 때문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했어요. 빠름, 대응, 협력. 모든 단어가 능률의 옷을 입고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그 옷은 저에게 맞지 않는 색깔처럼 느껴졌어요.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정리하다가 민수가 가져다 놓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심등기 우편 봉투와 금융기관 안내서가 들어 있었어요. 입소비 명세서에는 납부자 이름이 신탁 계좌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수익자명은 선옥, 관리인은 안나. 처음 보는 조합이었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다음 만남에서 민수는 집 얘기를 슬쩍 꺼냈습니다. 보일러 교체 비용과 지붕 수리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며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자는 제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죠. 안전과 체면이 싸울 때 늘 지는 쪽은 대개 사람이다. 윤자의 말이 정답이라는 듯 울렸지만 저는 여전히 다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며칠 후 복도에서 대식이 다른 가족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집을 정리하는 분들이 많다. 관리가 어려워서 그렇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단지에 접힌 자국과 파란 서류철의 차가운 표면을 동시에 떠올렸어요. 그림자는 실체가 있을 때만 생깁니다. 제 의심에도 분명 실체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민수가 평일 오후에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민수는 며칠 전 이웃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왔고 집 배관 점검을 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겨울에 작은 연기가 떠올랐어요. 저는 그날의 부엌을 다시 걸었습니다. 물소리, 뚜껑 소리, 차가운 바닥. 민수는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부엌 벽면에 생긴 자잘한 그을음, 보일러 배관의 녹자국. 말없이 사진을 넘기다가 신탁 문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관리 명의가 안나로 되어 있지만 수익자는 선옥이고 의료비와 생활비로만 지출 가능하게 걸어두었다고 설명했어요. 나중에 집을 팔게 되더라도 대금은 신탁으로 들어가고 용도 제한이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안전하게 묶어두었다고 생각하면 고마워야 하는데 묶인다는 말이 먼저 들려 답답했습니다. 안나가 왜 그토록 서둘렀는지 묻자 민수는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제 무릎 상태가 악화될 때를 대비한 의료 연계, 다른 하나는 제가 전화로 겪은 사기 시도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전화가 와서 은행 직원이라고 했고 카드 번호를 묻는 소리에 저는 호주머니를 뒤적였어요. 그 순간 안나가 부엌으로 들어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자존심이 먼저였고 안나에게 잔소리를 했죠. 민수는 그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어요. 그날 이후 안나는 은행과 통화에 출금 알림을 설정하고 신탁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침대 난간을 잡고 몸을 일으켰어요. 창밖 하늘은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부서지는 빛 아래에서 과거의 작은 장면들이 더 선명해졌어요. 자석을 옮기던 손, 약 상자를 밀어두던 제 손, 부엌의 작은 연기, 파란 서류철, 전단지. 모든 것이 바둑판의 돌처럼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날 밤 윤자와 더 오래 앉았어요. 윤자는 자식이 해준 일 중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들을 나열하다가 결국 하나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 저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냈어요.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움직이는 마음은 늘 어색한 소리를 내죠. 대식이 야간 순찰을 돌며 인사를 했어요. 대식은 짧게 물었습니다. 내일 가족 면회 시간에 괜찮겠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이라는 말이 오랜만에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데려왔습니다. 면회실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안나였습니다. 안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허리를 숙였어요. 표정은 또렷했지만 눈 밑이 약간 푸르스름했습니다. 민수는 길이 막혀 조금 늦는다고 전해왔죠. 안나는 가방에서 노트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노트 표지는 제가 만든 반찬 레시피를 정리한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안나는 말없이 몇 장을 넘겼어요. 제 반찬 이름들이 정갈한 글씨로 적혀 있었고 재료와 순서가 번호 대신 줄바꿈으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번호 대신 줄바꿈, 그 소소한 배려가 이상하게 마음을 눌렀어요. 안나는 조심스러운 손짓으로 다음 장을 펼쳤고 그곳에는 집 도면이 단순한 선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부엌 환기창을 넓히고 가스 호스를 교체하고 감나무 가지치기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계획. 집을 팔자는 말이 아니라 고치자는 계획이 먼저였어요. 다만 비용과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민수가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의 손등만 보았어요. 민수가 들어와 앉고 나서야 이야기가 길게 흘렀습니다. 민수는 회사 사정으로 당분간 야근이 많을 예정이고 주말마다 집을 오가며 공사를 챙기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요양원 생활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한 뒤 집을 정리하든 고치든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결정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흔들었어요. 평생 제가 결정하던 일들, 장터의 가격, 반찬의 양념, 집안의 순서, 그 모든 결정이 조금씩 타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결정이 가족을 힘겹게 만들었던 순간들이 불쑥 떠올랐어요. 겨울의 연기, 봄의 전단지,
여름의 전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나의 눈에서 예전의 무심함 대신 피로와 단단한 의지가 보였어요. 윤자는 창밖을 보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안나에게 물건 하나를 건넸어요. 붉은 비단 주머니. 안나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그 안에 열쇠 여분이 있으니 공사든 점검이든 필요하면 쓰라고 말했어요. 말로는 간단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랜 문 하나가 열린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그 소리는 이번엔 배신이 아니라 구원의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합의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서로의 자리에서 물러나 한 뼘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한 뼘이 생각보다 컸어요. 면회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가벼움 뒤에는 뒤엉킨 선택의 무게가 밀려왔죠. 저는 그 무게를 끌어안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밤이 깊어 창문 유리에 요양원 천장에 작은 불빛이 비쳤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어요. 이름은 굳이 적지 않았습니다. 첫 문장은 사과로 시작했어요. 집에서 나와 이곳에 들어오던 날 제가 움켜쥐었던 주머니의 온도가 아직 손바닥에 남아있다고. 그 온도를 분노로 착각했지만 사실은 두려움이었고 어쩌면 애정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제 말을 느리게 적었어요. 자석을 옮기던 행동, 약 상자를 숨기던 손길, 부엌의 연기, 그 모든 순간이 제 자리 지키기의 몸부림이었다고. 그러나 자리를 지키는 일과 사람을 지키는 일은 다른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배운다고 썼어요. 늦은 배움이지만 괜찮다고. 배움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는 아직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다음 문장에 약속을 적었어요. 창가에 앉아 아침 햇빛을 받을 것, 무릎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 프로그램 시간에 새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귀로 담을 것, 그리고 주말마다 민수와 안나의 말을 가로막지 않을 것. 말은 자주 저를 배신했지만 이제는 말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썼습니다. 집 얘기는 급히 하지 않겠다고도 썼어요. 감나무 가지치기를 할 때는 가능하면 첫 가지만 남기자고, 첫 가지는 기억을 붙잡아 준다고 적었습니다. 보일러는 반드시 교체하자고, 안전은 체면보다 앞서야 한다고 썼어요. 문장마다 쉼표가 길게 이어졌고 마음은 그 쉼표들 사이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작은 부탁을 남겼어요. 부엌 벽의 그 흐름, 자국을 너무 오래 보지 말 것. 그 자국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대신 새 환기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오래 볼 것. 바람은 늘 새로운 냄새를 데려온다고 썼어요. 변명 대신 고백을 적었습니다. 안나의 준비성 덕분에 제가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민수의 중립이 때로 우리 셋을 지켜낸 방패였다는 것도 안다고 썼어요. 편지를 접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저는 창가로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대식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윤자가 작은 기침을 했다가 멈췄습니다. 창밖 하늘은 아주 연한 파랑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오래 보았습니다. 오래된 집의 벽을 닦듯 가장자리부터 손끝으로 매만졌어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숨이 있다는 것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제 시선은 창밖으로 그리고 마음 안쪽으로 동시에 흘렀어요. 제 뒤로 남겨질 사람들은 허망함과 공허함 속에서 잠시 멈추겠지만 그 정지의 시간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으리라 믿으며 저는 조용히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